고작 50년 된 한국 지하철이 160년 역사의 런던을 앞선다고요? 160년 전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철도 종주국, 영국. 매일 아침 40도 찜통 지하철에서 쇳가루 먼지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작은 나라에 발을 디딘 순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력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승강장에는 가장 외진 변두리역까지 이것이 설치돼 있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역사에 깔아둔 미세한 배려의 디테일들.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해내지 못한 것을 이 나라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대한민국의 초격차 비밀, 지금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모이고 흩어지는 금융의 중심지, 영국 시티 오브 런던의 초대형 투자, 자산운용사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잭슨 밀러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깔거나 거대한 국제공항을 지을 때 우리 회사에 조단위 자본을 빌려줄 가치가 있는지를 수치와 데이터로 심사하고 최종 승인을 내리는 직업입니다. 3대째 런던 중심가에 뿌리를 내린 대영 제국의 신사이자 세계 도시의 뼈대를 숫자로 주무르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뼛속까지 가득 찬 사람이기도 하죠. 세계는 1863년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철도 종주국 영국의 인프라 시스템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표준으로 삼아야 할 절대적인 바이블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제가 출근길에 마주하는 런던 지하철, 일명 튜브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160년 전에 사람의 손으로 땅굴을 깊고 좁게 파놓은 탓에 열차 모양이 둥근 튜브 형태를 띠고 있고 공간이 너무 좁아 에어컨 시르기를 설치할 기술적 공간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 결과 한여름이면 지하철 내부 온도가 섭씨 35도에서 40도까지 치솟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영국 정부에서 승객들에게 지하철 탑승 전 반드시 차가운 생수를 지참하라는 재난 문자를 전국에 보낼 정도이니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차가 제대로 발명되기도 전에 선로를 급하게 깔아놓다 보니 곡선 구간이 너무 많아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성인 남성의 허벅지가 통째로 빠질 정도로 넓은 역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다 100년 넘도록 마인드 갭, 즉 승강장 틈새를 조심하라는 아날로그 경고 방송이 귀가 따갑도록 울려 퍼지죠.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면 철로와 바퀴가 깎이며 끼익 하는 고주파 굉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런던 지하철 공기 중 먼지의 약 90%가 브레이크에서 발생한 철 성분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초미세 철사나물 입자의 크기가 고작 5나노미터에 불과해 페르지나 혈류로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 사람들이 퇴근 후 코를 풀면 검은 먼지가 묻어나오는 것을 삶의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숨막히는 열차 안에서도 저를 포함한 런던의 신사들은 정장을 꼿꼿이 차려입고 신문을 4등분으로 접어 읽으며 이 모든 불편함을 기꺼이 견뎌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바로 16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종주국 시민의 품격이자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시스템이 아니라 유서 깊은 전통이라며 세련되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제 업무 특성상 저는 세계 도시들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칼같이 분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제 눈에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의 서울은 서구 행정학 교과서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기묘하고 비효율적인 도시로 보였습니다. 영토는 영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인구는 지나치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고 대중교통 요금은 런종의 4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싸서 매년 수천억 원의 만성적자를 내는 구조였으니까요. 저희 투자업계에서는 이런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시스템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서류상의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제게 여자친구 클로이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이번 휴가는 무조건 한국의 서울로 떠나야 한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유튜브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방귀가 먼저 나왔습니다. 클로이, 제발 이런 얄팍한 마케팅 영상에 속아 넘어가지 마. 한국이 아무리 IT 강국이라고 떠들어도 고작 50년 된 지하철이 160년 역사의 런던을 앞선다고? 미국 기술과 유럽 행정 시스템을 뒤늦게 베껴가며 압축 성장한 나라인 만큼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국가 인프라의 내구성은 얕을 수밖에 없어. 좁은 땅에 그 많은 인구가 몰리는 대도시에서
교통과 통신 시스템이 과부하 없이 돌아간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저 영상들은 분명히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섭외해서 관광지 몇 군데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찍은 바이럴 사기극일 게 뻔해. 제 말에 클로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받아쳤습니다. 잭슨, 당신 그 런던 신사병은 약도 없네? 맨날 사무실에서 100년 전 행정학 교과서랑 딱딱한 숫자만 들여다보니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모르지. 내 친구들이 한국 여행 갔다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국은 아직도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멈춰 있는 것 같대. 철도 종주국이라는 자존심만 세우면서 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볼 거야. 클로이의 도발적인 눈빛에 영국 금융 엘리트로서의 자존심이 발끈했습니다. 좋아, 클로이. 전 그렇다면 내가 친히 동행해주지. 가서 철도 종주국 영국의 진짜 선진 인프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리고 네가 본 영상들이 얼마나 얄팍한 눈속임인지 내 투자 분석가의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서 서류로 증명해 줄 테니 각오해. 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철도와 자산 분석 전문가인 제 안목으로 한국의 인프라 결함들을 잡아내어 클로이의 근거 없는 환상을 박살내주겠다는 비장한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양어깨에 잔뜩 메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평생을 지탱해온 서구 중심의 경제학 공식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얼마나 무참하게 찢겨나갈지. 그때 저는 단 1%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까지도 제 태블릿 PC 화면에는 한국통신망의 투자 대비 효율성 지표와 인구 밀도 수치들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상, 인천공항처럼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무선 통신 트래픽에 필연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데이터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통신 요금을 내면서도 건물 밀집 지역이나 지하철 깊숙한 곳에만 들어가면 안테나가 먹통이 되어 스마트폰이 무거운 벽돌로 변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공항 로비가 꽤 넓고 깨끗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국제공항만큼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 닦아놓는 법이지. 진짜 기술 실력은 공항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저는 클로이를 따라 로밍 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유심칩을 구매하기 위해서였죠. 잭슨, 유심칩 사는데 줄도 거의 없고 이름 말하고 카드 긁은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안테나가 떴잖아. 저는 유심칩을 꽂으며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클로이, 겨우 유심칩 하나 빠르게 교체해주는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중요한 건 서비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 속도야. 한국 통신사들이 자랑하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진짜인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과장 광고인지 내 눈으로 직접 검증해주겠어. 저는 평소 런던에서 전 세계 통신 인프라를 실사할 때 쓰던 전문 네트워크 속도 측정 앱을 켰습니다. 제가 살던 런던에서는 야외 광장 한복판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100메가비트 언저리만 나와도 역시 대영 제국의 인프라는 아직 쓸만하네 하고 만족해하곤 했습니다. 저는 거만한 표정으로 한국 5G 통신망의 속도 측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3초가 흘렀을 때 속도계 바늘이 왼쪽에서 시작해 계기판 오른쪽 끄트머리로 날아가더니 화면에 찍힌 숫자가 700을 넘어 800, 그리고 900메가비트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950메가비트, 기가비트에 육박하는 무선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제가 살던 런던 심장구에서 보던 무선 인터넷 속도의 10배에 가까운 오직 광 케이블을 직접 꽂아야만 나올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클로이, 이거 프로그램 버그야. 한국 통신사 전산망이 내 스마트폰 일련 번호를 조회해서 영국 투자가인 걸 인식하고 국가 이미지를 위해 이 구역의 트래픽을 내 폰 하나에 몰아준 게 분명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눈속임이지. 클로이는 어이없다는 듯 제 아이폰을 쏙 빼앗아 성능창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잭슨, 꿈 깨. 저기 한국 고등학생들 좀 봐. 길거리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잖아. 당신 노트북으로 주식 차트 하나. 새로 고침할 때마다 모래시계가 돌던 런던 지하철이 이상한 거지. 여기가 정상이라니까? 아냐, 클로이. 통신 네트워크 공학에는 물리적 한계라는 게 엄연히 존재해. 지금 이 공항 로비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이 바글바글하게 서 있는데 이런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전파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겠어.
저는 공항 로비의 가장 구석진 청소 도구 압력, 화장실 변기 뒤쪽 틈새, 심지어 지하 주차장 깊숙한 콘크리트 기둥 뒤까지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며 기어코 전파가 끊기는 사각지대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구석으로 들어가든 5G 안테나 막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속도계는 900메가비트 이하로 단 1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서류상으로 분석했던 데이터와 왜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변수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정하자, 공항이니까.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니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 역량을 여기 한 군데에 다 쏟아부었겠지. 진짜 진검승부는 이제부터야. 이 엄청난 인파가 대중교통을 타고 동시에 서울 시내로 진입할 때 한국의 교통 환승 전산망이 과연 마비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손으로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의 당혹감이 그저 일시적인 우연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국 인프라의 민낯을 파헤치기 위해 공항철도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며 저는 굳게 닫힌 방어벽을 다시 한번 쌓아 올렸습니다. 제게 영국 런던의 교통 전산망은 직업적으로 가장 복잡한 분석 대상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오이스터 카드를 사야 하고 기차를 타려면 국철 전산망에 접속해 티켓을 따로 끊어야 하며 버스를 타려면 또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전산망들이 제각각 따로 놀다 보니 환승 혜택은커녕 기차가 연착되어 지하철을 놓쳐도 서로 핑계를 대기 일쑤죠. 매표소 앞은 언제나 외국인들이 복잡한 노선도와 기계 오작동으로 우왕좌왕하는 혼돈의 현장입니다. 클로이, 이제부터 진짜 실전이야. 이 수많은 인파가 엉키는 교통결제. 전산망과 노선 환승 시스템은 절대로 런던의 역사 깊은 노하우를 따라올 수 없어. 분명히 시스템 오류가 나거나 외국인용 영문 안내가 엉망이어서 한참을 헤매게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긴장하지 마. 그런데 개찰구 앞은 고요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매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무인 발급기 앞으로 걸어가더니 터치스크린 몇 번을 누르고 카드를 대자마자 10초 만에 교통카드 한 장을 뽑아냈습니다. 자, 잭슨.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국철, 심지어 구석진 동네 버스까지 전부 통거래. 환승할 때 돈도 거의 안 나간다던데? 말도 안 돼. 클로이, 철도와 버스는 운영 주체가 완전히 달라서 전산망 통합이 불가능해. 런던에서도 수십 년간 하려다 실패한 걸 한국이 카드 한 장으로 해결했다고? 환승 게이트에서 오르고 나서 문이 닫힐 게 뻔해. 두고 봐. 저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교통카드를 게이트에 갖다 댔습니다. 아무런 딜레이도 없이 띡 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드 단말기의 작은 화면에 충전 금액과 차감 금액, 그리고 환승 승차라는 글자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을 켰을 때 찾아왔습니다. 화면에는 단순히 지하철 노선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타야 할 공항철도 열차가 지금 몇 분 몇 초 뒤에 승강장에 도착하는지 실시간 초단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서울역행 열차의 전체 객차 모양이 화면에 뜨더니 1호차 혼잡, 2호차 여유, 3호차 보통 이라는 안내와 함께 각 칸의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 데이터라고? 분명히 미리 짜맞춘 타임테이블 애니메이션이겠지. 저는 앱 화면과 승강장 전광판을 번갈아가며 매서운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어디 한번 1초라도 오차가 나기만 해봐라. 앱 화면에 열차 도착 30초 전이라는 문구가 뜨고 정확히 30초가 흘렀을 때 저 멀리 터널 속에서 공항철도 열차의 불빛이 번쩍이며 승강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앱이 예고한 2호차 문 앞에는 화면에 표시된 대로 한산하고 여유로운 빈자리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맙소사. 이것은 단순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처럼 낡은 기계 위에 디지털 장치를 덧댄 시스템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전산망처럼 설계되어 살아 숨쉬는 인프라였습니다. 결제 시스템, 열차 제어 시스템, 시민들의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교통카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이니까, 수도의 중심 역사이니까 특별히 예산을 집중했겠지. 지방이나 외곽으로 나가면 달라질 게 분명해.
하지만 이것은 제 상식이 완전히 조각나버릴 거대한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철도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마침내 서울역에 정차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승강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압도적인 규모의 인파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런던의 워터루역이나 뉴욕의 펜스테이션역에서도 출퇴근 인파를 보아왔지만 서울역의 밀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직업적 직관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구 밀도가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병목 현상 때문에 시스템은 무조건 마비된다. 안전사고가 터지거나 끔찍한 혼란이 발생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만 명이 사방으로 교차하며 걷고 있는데 그 흔한 어깨 부딪힘 하나 없었고 아수라장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마치 거대한 프로그램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바닥에 그려진 노란색, 파란색 가이드라인을 따라 물 흐르듯 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세인트 판크라스역 같은 곳은 매일 아침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밀치고 밟히며 역무원이 메가폰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 게 일상이고 바닥은 수십 년 묵은 껌 자국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울역은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음에도 바닥이 미술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잭슨, 저기 봐. 스크린도어라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진짜 거대하다. 클로이가 가리킨 곳을 바라본 순간 저는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승강장 선로 전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대한 유리벽면과 자동문, 초현대식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선로를 따라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심사역인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규모로 전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밀폐형으로 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나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은 둘째치고 열차가 멈춰서는 위치가 단 1cm만 어긋나도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 문이 맞물리지 않아 전체 노선이 마비되는 기술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저 멀리서 진입하는 지하철 열차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톤짜리 열차가 매번 정차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 분명히 문 위치가 어긋나는 허점이 드러날 거야. 열차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승강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듣던 끼익 하는 고주파, 소음도, 코를 찌르는 쇳가루 먼지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부드러운 감속 제어를 거치며 정차했고 정확히 제 눈앞에 스크린도어 마킹선과 열차 출입문이 한 1mm의 오차도 없이 수평을 이루며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칙 하는 경쾌한 공기 압축 소리와 함께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 유리가 한 몸처럼 동시에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한 번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대기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먼저 밀고 들어가지 않고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대기하던 사람들이 바닥의 유도선을 따라 차례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인프라와 그 시스템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수용하고 움직이는 시민들의 문화적 질서가 완벽하게 결합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잭슨, 멍하니 서서 뭐해? 안 타고. 거봐, 내가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열차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공항 통신 속도에 의심을 품고 교통 전산망을 의심하고 승강장 정밀도를 의심하고 하나씩 차례로 반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철옹성처럼 견고하던 제 서구 중심의 인프라 공식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멘탈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릴 진짜 충격은 이 쾌적한 열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로 발을 디뎠습니다. 열차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순간 온몸을 감싸는 쾌적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제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쇳가루 냄새가 진동하던 런던과는 달리 열차 안은 맑은 공기와 청결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열차가 지상 구간 교각 위로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서울의 하늘이 갑자기 거대한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이내 하늘이 통째로 뚫린 것처럼 기습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열차 전면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빗줄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맹렬했고 거대한 천둥 번개가 도심 한복판으로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름철 대도시의 기습 폭우가 가져오는 재앙의 시나리오는 제 업무 파일 안에 수두룩합니다. 런던 지하철역 계단으로는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철로가 침수되어 열차가 터널 한가운데 멈춰서는 전면마비 사태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죠. 승객들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오물을 헤치며 선로를 걸어 탈출해야 하는 민낯이 바로 서구 선진국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인프라의 현실입니다. 클로이, 당장 일어나. 한국이 아무리 전산망이 좋아도 이런 기습포구의 수령을 배수, 펌프가 감당하는 건 불가능해. 다음 역에 서자마자 지상으로 탈출해서 고지대로 대피해야 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클로이의 팔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깥은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열차 안의 승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온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던 겁니다. 클로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져서 제 옷자락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잭슨, 제발 좀 앉아. 한국 지하철은 이 정도 비에는 끄떡도 안 해. 아니야, 클로이. 이런 단시간 집중호우는 인공 구조물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야. 당장 대피하지 않으면 지하 터널에 갇혀 고립된다고. 저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차가 다음 역사로 진입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마침내 지하 역사 승강장으로 매끄럽게 진입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사방에 흙탕물이 고여 있거나 선장에서 물이 새는 아수라장을 예상하며 클로이들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상의 그 폭우가 무색할 정도로 단 한 방울의 물기도 없이 완벽하게 건조하고 쾌적한 역사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상쾌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하 세계가 지상의 폭우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지 그 순간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앞의 사실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지하 세계는 완벽하게 건조했다는 것.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도시 전체의 방제 전산망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진입로에는 차수벽이 설치되어 빗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내부의 대형 배수 펌프 시스템은 전산 제어에 따라 미세한 수량마저 실시간으로 하천으로 뽑아내는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던 그 깨끗한 바닥 아래에서 도시 전체의 방제 인프라가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를 진정으로 멈춰 세운 결정타는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승객들이 밖으로 나가기 전 출구 앞에 설치된 기묘한 은색 기계 앞에 차례대로 줄을 서서 우산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클로이가 제 손을 잡고 그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친환경 우산 빗물 털이 기계였습니다. 승객들이 젖은 우산을 기계 사이에 넣고 쓱쓱 비벼대자 강력한 특수 패드가 우산에 묻은 빗물을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흡수해버렸습니다. 덕분에 비를 맞고 들어온 수천 명의 사람이 역사 바닥에 빗물을 뚝뚝 흘려 지저분하고 미끄럽게 만드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비가 오면 지하철 바닥이 진흙탕으로 뒤덮여 승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승객들의 아주 미세한 동선과 안전, 역사의 청결까지 기계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방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우산을 들고 이동할 때 발생할 바닥의 미끄러움까지 계산해서 이런 복지 인프라를 전 역사에 깔아두었다고? 세계 금융을 주무르는 투자심사역으로서 거대한 예산 지표와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제 상식에 또 하나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백 년의 역사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도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했던 방제와 배려의 조합이 이곳 서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거봐, 잭슨. 런던 지하철 똥물 트라우마 때문에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치더니 민망하지? 한국 인프라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튼튼하네. 클로이가 환하게 웃으며 뽀송뽀송해진 우산을 펼쳐 보였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물기도 허용하지 않는 방제 시스템과 우산 빗물털이 기계 앞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인 기분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불씨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던 심사역으로서의 마지막 직업적 본능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잭슨 밀러, 정신 차려. 서울은 이 나라의 모든 자본과 인력이 집중된 쇼윈도일 뿐이야. 진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자본의 혜택이 잘 닿지 않는 시골, 외곽과 변두리 인프라의 퀄리티에 있어. 저는 굳은 결심으로 클로이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클로이, 서울 중심가는 인정할게.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자본의 착시 현상이야. 영국 런던이 위대한 건 런던 중심가뿐만 아니라 저 멀리 스코틀랜드의 시골 마을에 가도 100년 전에 깔아놓은 철도 인프라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야. 한국은 급격하게 압축 성장한 나라인 만큼 도심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시스템의 미천이 드러날 게 뻔해. 우리 다음 목적지는 지하철 노선도 끝자락에 붙어있는 이름도 생소한 외곽 변두리역이다. 클로이는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킨 뒤 서울 중심가에서 한참을 달려야 하는 경기 외곽의 한적한 지상역을 임의로 골라 잡았습니다. 주변에 화려한 고층 빌딩도 없고 한산한 논밭과 낡은 주택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은 4번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 있을 법한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상 이런 외진 변두리 역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스크린도어도 없을 것이고 통신 안테나도 툭툭 끊길 것이며 녹슨 철로와 낡은 대합실이 우리를 맞이하겠지. 한참을 달려 목적지인 지상역사에 정차했습니다. 승강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사방을 매서운 눈초리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역사의 창밖으로는 실제로 한적한 시골 풍경과 낡은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빙고! 내 예상이 맞았어. 저는 크제를 부르며 승강장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진 견두리 지상역조차도 먼지 하나 없이 청소되어 있었고 서울 중심가에서 보았던 그 거대하고 튼튼한 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인프라 시스템이 수도 중심가뿐만 아니라 이 머나먼 변두리 외곽까지 단 1%의 소외도 없이 균일한 품질로 보급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건 열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내려가는 승강장 한 구석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나 찜통 같은 한여름에 지상 역사의 승강장은 승객들이 오들오들 떨거나 땀을 쏟으며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런던의 지상 국철역들은 겨울만 되면 지붕만 겨우 얹어놓은 승강장에서 두꺼운 코트깃을 여민 채 입김을 불며 기차를 기다리죠. 그런데 이 외진 견두리 역사 승강장 한가운데 기묘한 투명 유리방이 하나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객 대기실, 양냉방 및 온열 시스템 가동 중. 클로이가 유리문을 스르륵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갔고 저 역시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찜통 더위와 습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원하고 쾌적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 공조 시스템이 소음 하나 없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 긴 의자는 에어컨 바람에 기분 좋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벽면 한쪽에는 현재 열차가 어느 역을 통과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고 그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되어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배터리가 충전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본이 넘쳐나는 뉴욕의 맨해튼도 전 세계 부호들이 모이는 시티 오브 런던의 중심가도 아닙니다. 평범한 서민들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머나먼 외곽의 변두리 기차역일 뿐입니다. 그런 역사의 한 구석에 승객들이 단 5분에서 10분 동안 열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더위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스마트 대기실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제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며 마침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산심사역인 제 경제학 공식으로는 이런 변두리역에 이런 인프라를 투자하는 건 완벽한 예산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인프라를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인프라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나 숫자로 증명하는 가치평가 대상이 아니라 이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부자이든 가난한이든 중심가에 살든 변두리에 살든 누구나 최고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였습니다. 철도의 종주국이라는 허울 좋은 자존심 뒤에 숨어 매일 아침 40도 찜통 지하철을 견디고 치명적인 쇳가루 먼지를 마시면서도 유서 깊은 전통의 품격이라며 정신 승리를 해왔던 제 자신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인정해, 잭슨. 당신이 서류로만 보던 세상보다 이 나라의 진짜 인프라 수준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던진 이 문화적 충격은 제 인생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고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닌 한 명의 순수한 여행객으로서 이 나라가 보여줄 다음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에서 시작된 충격은 제 뇌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렸고 저는 이제 호기심과 경외감에 가득 찬 한 명의 외국인 여행객으로서
서울의 도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예약해둔 숙소 근처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세련된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24시간 편의점과 화려한 카페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느라 다리가 아파올 때쯤 저희는 통유리로 된 깔끔한 프랜차이즈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점심시간을 맞아 커피를 즐기려는 직장인들과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대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잭슨, 저기 창가 쪽에 자리가 났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카운터 가서 음료 2잔만 주문해 올라? 클로이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커다란 백팩과 지갑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최신형 아이폰까지 손에 든 채 창가 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향하며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마치고 진동벨을 받아든 순간 창가의 클로이를 바라본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클로이가 가방과 고가의 스마트폰, 수백만 원짜리 맥북 노트북까지 테이블 위에 활짝 펼쳐놓고는 화장실을 가려는지 유유히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의 대도시에서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저렇게 무밤기로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건 사실상 도둑들에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입니다. 런던에서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오토바이 날치기나 소매치기 무리가 물건을 낚아채 달아나게 일쑤입니다. 클로이, 미쳤어. 당장 멈춰. 저는 커피를 받는 것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창가 테이블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제 거대한 덩치가 캐리어를 밀쳐내며 요란한 소리를 내자 카페 안의 모든 한국인들이 일제히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갑을 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클로이,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비싼 노트북이랑 아이폰을 이렇게 던져두고 화장실을 가? 영국에서도 그렇게 안 하던 애가 한국에 오더니 왜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야? 클로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잭슨 밀러 씨. 그 런던 소매치기 트라우마 좀 버려. 여기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나 지갑을 올려두고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 심지어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한 나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경찰이 눈앞에서 감시하지 않는 이상 주인 없는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보고 손을 안 대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이건 심리학이자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야.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던 한국인 여학생이 제 영어를 알아들었는지 은근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건네왔습니다. 외국인 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누가 저 물건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카페 천장에 박혀있는 CCTV 수십 대가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할 거예요. 그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온 거리에 깔린 방범 카메라와 전산망이 범인의 얼굴과 도주 경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경찰이 잡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아무도 타인의 물건에 탐을 내지 않아요. 여학생이 손가락으로 카페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시선을 옮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카페 천장 구석구석에 CCTV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밖을 보니 도로의 가로등마다, 건물의 모퉁이마다, 지나가는 수많은 자동차의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수만 개의 디지털 눈들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 미친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이 이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범 인프라로 완벽하게 치환되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 완벽한 기술 인프라 위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어서 물건을 안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며 이 거대한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수많은 테이블 위에 가방과 스마트폰이 주인도 없이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평온하게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꼭 안고 있던 클로이의 노트북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런던의 번화가에서 매달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해가 지면 강도와 소매치기가 무서워 스마트폰을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주변을 경계해야 했던 일상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거봐 잭슨, 이제 안심하고 저기 가서 커피나 받아와. 당신 영혼도 여기 테이블 위에 잠깐 내려놓고 쉬라고. 클로이가 윙크를 하며 제 등을 떠밀었고 저는 비로소 긴장으로 가득했던 어깨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기술의 속도에 놀라고 교통의 유기적인 연동에 감탄했던 저는
이제 이 나라가 가진 가장 위대한 인프라, 완벽한 사회적 신뢰와 디지털 치안이라는 벽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치안과 디지털 신뢰 시스템에 완전히 동화되어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던 일주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위장이 다소 약했던 여자친구 클로이가 새벽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누워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클로이를 본 순간 제 머릿속은 공포와 패닉으로 뒤덮였습니다. 타국에서의 급작스러운 발병은 그야말로 파산이나 격리라는 단어와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살던 영국 런던의 무상, 의료 인프라인 NHS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제 공포는 더 컸습니다. 영국은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자랑하지만 감기나 복통으로 동네 병원에 예약을 잡으려 하면 기본이 일주일 뒤이고, 맹장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 대형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도 의사의 얼굴을 한 번 보기 위해 꼬박 10시간에서 12시간을 버티며 피를 말려야 하는 게 영국의 일상입니다. 클로이, 정신 차려봐. 호텔 프론트에 말해서 사설 구급차를 부르자. 비보험이라 비용이 청구되더라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클로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잭슨, 그럴 필요 없어. 호텔 직원이 말해줬는데 한국은 예약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가까운 내과에 걸어가면 5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대. 무슨 소리야? 예약도 없이 전문의를 동네에서 바로 만난다는 건 의료 경제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구조야. 분명히 가도 비보험 외국인이라며 문전박대당할 게 뻔해. 저는 반신반의하며 클로이를 부축해 숙소 근처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내과의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대형 미술관처럼 깔끔한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들이 평온하게 앉아 있었고 친절한 간호사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클로이의 여권을 건네며 서류 심사는 얼마나 걸리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온화하게 웃으며 여권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단 30초 만에 접수를 끝내고 말했습니다. 네, 외국인 접수 완료되셨고요. 클로이 씨, 2번 진료실 앞으로 가실게요. 네? 벌써요? 대기 시간은요? 제가 멍하니 묻는 순간 진료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전문의가 클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온 지 고작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응급실에서 12시간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야 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의 일처리는 빛의 속도였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배를 촉진하더니 급성 장염 증세입니다. 지금 바로 주사 한 대 맞으시고 처방 좀 받아서 약 드시면 반나절 만에 호전되실 겁니다. 하고 막힘없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관문은 수납 카운터였습니다. 저는 비보험 외국인이었기에 영국에서 사설병원을 이용했을 때 청구되던 수백 파운드를 각오하며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총 32,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32만 원이요? 아니요, 손님. 32,000원이요. 대략 25달러 정도입니다. 카운터 화면에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몇 개 값에 불과한 액수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1층 약국으로 내려갔을 때도 충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처보드 리더기에 찍자마자 뒤쪽에 있는 자동 조제기에서 클로이가 먹어야 할 알약들이 아침, 점심, 저녁별로 비닐팩에 한 알 한 알 완벽하게 밀봉되어 떨어져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약사가 커다란 통에서 알약을 손으로 일일이 세어 병에 담아주느라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은 의료와 약학 전산망까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약값은 4,500원입니다. 약국을 빠져나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에 서서 저는 제 손에 들린 일주일치 약봉투와 영수증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뇌리를 스쳤습니다. 1550메가비트의 속도, 1초의 오차도 없는 열차, 정차, 폭우 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물기를 허용하지 않는 역사, 간두리 역사 승강장의 스마트 대기실, 주인 없는 노트북이 그대로인 카페, 그리고 지금 이 32,000원의 진료비. 이것들은 제각각 흩어진 우연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전 국토의 인프라를 하나의 유기적인 초고속망으로 묶어 단 한 명의 국민도, 심지어 이 땅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 여행객조차도 소외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을 지탱해온 서구 중심의 경제학 공식이 진짜로 조각나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도 영국의 관료들과 엘리트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며 핑계를 대고 환자들을 방치하는 동안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해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국민과 이 땅을 찾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진짜 이 나라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저는 약을 먹고 벌써부터 통증이 가라앉는다며 환하게 웃는 클로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진심 어린 경외감을 담아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철도의 종주국이라는 거만한 자부심을 뼛속까지 새기고 이 땅에 발을 디뎠던 잭슨 밀러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식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한국의 인프라가 새롭게 보이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